과거에는 이제 기관 투자가가 좀 주도하는 장이었는데 지금은 영향력 있는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분간은 뭐 전 고점까지는 미국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변수는 유가인 것 같아요. 유가가 내년도에도 계속 성장은 있으니까 그렇죠. 가격 조정이 되었을 땐 다시 또 좋은 매수 기회가 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 모신 분은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 전 단장이셨죠? 이창훈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계속 좀 어려웠어요. 뭐 유가 급등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또 악재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제인가요? 그 기관 매수가 한 1조 2천억 들어왔잖아요. 물론 외국인의 선물 매수로 인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확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막상 또 오늘 증시도 오르고 하니까.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현상을? 그렇죠. 한 이틀 정도 그죠. 이틀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약세장이었죠. 그래서 대형주들은 못 올라가고 네. 틈새에서 중소형주 테마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움직였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 좀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 매수가 많이 오늘은 특히 뭐 기관이 한 1조 가까이 샀으니까 엄청 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기관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게 들어왔다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오늘 기관에 들어온 거는 선물이 이제 9월물이 어제 만기였잖아요. 네. 만기가 되고 지금 이제 12월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12월물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이론 가격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온 뭐 한 1조 가까이 되는 기관 매수는 아마 프로그램 차익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특히 보니까 증권회사, 금융투자회사가 많이 샀던데 금융투자회사 입장에서는 12월 달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하고 이제 주식을 사고 이렇게 왜냐하면 선물 가격이 비싸니까 네. 그렇게 해서 배당을 확보하는 전략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 이제 그가 포지션이 반대가 된 거죠.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을 사고, 그러니까 증권회사는 선물을 팔고 외국인은 선물을 사고 그렇게 갈린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의미 있었던 거는 오늘 외국인들도 한 2천억 넘게 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면서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좋은 모습을 보였죠. 네. 조금 최근에 들어서는 좀 양상이 조금 달라진 한 이틀간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또 진짜 9월 위기설, 그렇죠. 또 9월 뭐 최악의 달이 될 것이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다 뭐라고 좀 무시하다가 어이구 이거 하반기에 정말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좀 공포심을 갖던 분들이 많아졌는데 네. 어쨌건 이제 좀 또 풀리는 분위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제 기관이 사는 종목을 사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들. 근데 뭐 글쎄요. 기관이 사는 종목, 기관이 뭐 일관성 있게 사는 거는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최근에 사실 기관 투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게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기관 투자가는 국민연금인데 그렇죠. 국민연금이 별로 액티브 운용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패시브 운용이거나 뭐 자산운용사에 맡기고 벤치마크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벤치마크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이제 일반적인 자산운용사 이런 데는 또 고객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서 자금이 잘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기관 투자가가 좀 주도하는 장이었는데 지금은 시장 모양을 보면 오히려 뭐 영향력 있는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유튜버 또는 주식 리딩방 뭐 이런 데서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마장이 되는 거죠. 그런 모양들인데 뭐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기관 매수세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거는 사모 자산운용회사 이런 사모펀드들 그런 데는 조금 예리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모펀드가 플레이하는 종목들은
뭐 조금 수급의 관점에서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요새 기관이 자기 역할을 못한다. 지금 뭐 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뭐 네. 그 자꾸 뒷북만 치는 거 아니냐. 네. 이 기관에 대한 그 불만들이 커지고 네. 있는데 이것은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네. 왜 기관이 이렇게 자기가 네. 뭔가 실력 있는 네. 그 어떤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 이런 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시장 자체가 옛날에 공모펀드가 거의 다 이제 안 하잖아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는 것들은 뭐 기관 투자가라고 하더라도 ETF로 들어가잖아요. ETF는 후행적이죠. 올라가면 따라가면서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펀드 매니저 할 때는 기관의 영향력이 있었죠. 저희는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기관 투자가보다는 유튜버가 더 영향력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그 어떤 트렌드 뭐 또 뭐 흐름 뭐 모멘텀 또 미래 성장 산업 뭐 그런 거에 대한 투자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방향이 틀리지 않는 것 같은데 문제는 밸류에이션 투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약간 주도할 때는 그래도 이게 싸냐 비싸냐 이런 거를 밸류에이션 해가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오버슈팅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지금은 뭐 스토리텔링은 맞아요. 스토리텔링은 맞지만 보면 너무 비싸거든. 그런 오버슈팅이 나오고 또 반토막 나고 우리 봤잖아요. 뭐 그렇죠. 얼마 전에 2차 전지 관련 주식들 꼭대기에서 에코프로 같은 게 150만 원 갔다가 지금 진짜 그날 80몇만 원이잖아요. 반토막 거의 50%씩 빠졌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급등락 장세가 펼쳐지는 약간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그래서 개인들이 일반 개인들이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운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죠. 진짜 요즘 그 SNS라든가 이런 유튜브라든가 네.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들을 네. 통해서 뭔가 하나 괜찮다면 그냥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맞습니다. 확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전에 테마주는 그래도 이렇게 여러 날 가고 이게 좀 네. 끌었는데 하루에 끝나는 것들도 많고 뭐 하루에 올랐다 그다음에 또 확 빠졌다 막 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르는 것도 급등이지만 네. 떨어지는 것도 정말 급락하는 그래서 그게 제가 보니까 지금 개별 주식 선물이 있잖아요. 네. 개별 주식 선물도 있고 뭐 공매도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 트레이딩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알고리즘뿐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면 개별 주식들도 선물이 있는 종목들은 모멘텀이 올라가는 쪽으로 잡히면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알고리즘으로 가는 것 같고 거꾸로 모멘텀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면 또 선물 매도가 쭉 나오거든요.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기관 투자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올라갈 때는 좀 팔아주고 또 너무 과도하게 빠지면 밸류에이션이 싸지니까 사고 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여주는 역할들을 과거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기관 투자가가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 기관 투자가라고 해봐야 뭐 ETF 매매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ETF는 후행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뭐 그런 뭐 주식 리딩방 유튜버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영향력이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쏠림 현상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딱 붙으면 모멘텀이 생기니까 알고리즘 트레이딩 따라 붙고 이러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예전에 하던 어떤 투자 방식대로 했다가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네.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뭐 길게 보면 결국은 주가라고 하는 거는 펀더멘탈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을 보면 그 뭐 모멘텀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스토리텔링이 더 중요하잖아요. 뭐 어쩌테더라 뭐 무슨 초전도체 뭐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뭐지?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스토리텔링이 되기만 하면 그게 납득이 되면 개인들이 거기 따라붙고 그럼 주가가 모멘텀을 만들면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또 따라붙고 이렇게 되는 구조로 해서 가는데 결국은 너무 과하다 싶으면 되돌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2차 전지 주식들 어쨌든 고점에서 보면 한 50%씩 빠졌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뭐 이야기한 무슨 초전도체 뭐 그런 것도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올랐다가 결국 제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최근에 보면
뭐 배당주 이런 것들이 배당이 높은 주식들 이런 것들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바닥에서 한 10% 20%씩 올랐잖아요. 뭐 그런 거 보면 뭐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래도 펀더멘탈 따라가겠죠. 오히려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어떤 뭐 문화라든가 뭐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달라졌다 하더라도 투자의 원칙, 네.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털 네. 여기에 집중하는 게 더 이런 혼란할 때 낫다고 보시는 그게 건가요? 낫죠. 길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의 특성을 이렇게 보면 일단은 성장주 스토리가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미래의 성장성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새롭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것 같다. 이런 그 스토리텔링에 동의가 되면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장주에 조금 더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더 줘도 되죠. 그런데 너무 비싸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성장 스토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뭐 예상되는 PR이 100배다. 그런 거 좀 심하잖아요. 그리고 단기에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 같은 거, 차트 같은 걸 보면 이동평균선하고 막 이렇게 로켓 올라가듯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또 반드시 되돌림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공부를 많이 하시면 사실은 어떤 산업에 대해서 산업이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그런 걸 충분히 공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주식들이 앞으로는 성장할 거다. 뭐 그런 확신이 있으면 성장주 베팅하는 게 괜찮죠. 그렇게 하면서 대신에 너무 단기에 급등하거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때는 좀 차익 실현하고 그럼 반드시 기다리면 또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또 그 종목을 사고 이렇게 한 2, 3년 그렇게 성장이 되는 주식을 잡고 플레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플레이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딱 잡고 좀 오르면은 일부 아니 좀 오르면 아니라 아니 예를 들어서 뭐 그 에코프로 같은 주식이 150만 원 가면 그걸 팔았으면 지금 100만 원 미치잖아요. 다시 사고 저가에서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긴 뭐 주식이라는 게 보면 우리 차트를 보더라도 오르락 내리락 이거의 그렇죠. 방향이 오른쪽이라 오르락 하더라도 내리락하는데 그걸 100% 바이앤홀드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일부 팔았다 그렇죠, 샀다. 그렇죠. 또 기본은 팔고 그냥 살고. 좀 들고 있으면서 너무 과열되면 좀 팔고 또 떨어지면 사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네. 지금 시장 말씀하셨지만 기관이 좀 매수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또 이번에 암이 상장이 됐잖아요. 네. 암이 상장이 되고 CPI라든가 뭐 PPI라든가 네. 수치가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암의 상장이 좀 모멘텀이 돼서 상승하는 그래서 이제 약세장으로서의 그 어떤 분위기는 끝나가는 거 아닌가? 네. 좀 이제 좋아지는 다시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은 제가 보니까 미국 시장은 무지하게 강한 것 같아요. 아, 네, 미국 시장.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시장은 상당히 강한 장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뭐 작년 말 연초에 다 예상했던 거는 올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였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니까 주가는 빠질 거다. 그러니까 다 채권을 사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지금 채권 산 사람은 다 손해봤죠. 지금 한 20-30% 그렇죠. 장기 채권을 사라 그랬는데 10년, 30년짜리 장기 채권 산 사람은 손해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또 화끈하잖아요. 그래서 TMF 그 3배짜리 네. 미국채 장기채 그 수익률 3배짜리 추정하는 거 네. 그래서 수익 그 상당히 손실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크죠. 네, 크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예측은 안 맞은 것 같고 그 지금 이제 글로벌리 보면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리는 별로 안 좋아요 경제가. 유럽은 침체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도 뭐 리오프닝하고 나서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안 좋고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경기 부양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일하게 좋은 나라는 저 미국이에요. 미국만 좋아요. 그래서 야, 참 미국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드 랜딩은 안 온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약간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가 더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보니까 그 미국의 이제 CPI 발표하고 또 어젠가 PPI 발표했잖아요.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월을 저점으로 해서 8월부터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올라오고 그것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빠졌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제일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 그 돈 못 버는 기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그 빠진 거를 다 받고 주가를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다 시장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려놓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뭐 물가 올라가긴 했어.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뭐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만큼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시장의 센티먼트가 굉장히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다 야 이거 골디락스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저는 생각에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당분간은 왜냐하면 일단 지금 시장 미국 경제가 괜찮거든요. 그렇죠. 괜찮고 사람은 생각했던 뭐 경기 침체가 아직 안 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 물가 올라가는 수준이 뭐 그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만큼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경제는 괜찮고 뭐 물가는 올라가긴 하지만 또 아주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적당한 수준이고 그러면은 주식을 해볼 만한 거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보면 그 중소형 지수가 있거든요. 미국 우리하고 반대예요. 미국은 강한 게 빅테크 주식이 강해요. 그렇죠. 그리고 약한 거는 중소형 주가 약해요. 음, 러셀 2000 지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중소형 2000 종목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거는 약해요. 그거는 그냥 비리비리해. 그런데 강한 거는 빅테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빅테크가 이제 물론 이제 혁신이나 성장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래서 선호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글로벌 유동성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연금 한국 주식은 안 사지만 미국 주식 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샀겠어요? 대형주를 빅테크. 사는 거지. 네, 대형주를 다. 그럼 국민연금만 그러냐?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그럴 거고 싱가포르 투자청도 그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느끼는 거는 미국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하구나. 그러니까 밀려야 될 때도 안 밀리고 다시 받아서 올라가고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비리비리하거든요. 그렇죠. 이머징도 비리비리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9월 달에 제가 보기에는 페드가 금리를 인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어제 ECB는 금리를 인상했죠. 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또 10월 달 중순 넘어가면 또 이제 기업들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럼 미국은 맨날 그렇잖아요. 예측은 낮게 하고 실적 까보면 예상보다 좋다 그러고 주가 올리고 그래서 당분간은 뭐 전 고점까지는 미국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변수는 유가인 것 같아요. 유가가 작년에도 주가가 엄청 우리 빠질 때 그걸 촉발시켰던 게 유가였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뭐 인플레 이슈 때문에 그러면서 주가가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0년대에도 그랬거든요. 70년대에도 1차 오일 쇼크가 나고 물가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통화 긴축을 좀 하다가 그다음에 물가 좀 잡히는 것 같으니까 느슨하게 했다가 다시 2차 오일 쇼크 나고 물가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시장이 아작이 났던 거군요. 그래서 유가가 뭐 예를 들면 90불인데 이게 계속 올라가서 100불 넘어간다. 그럼 시장은 다시 겁내야죠. 그러면은 뭐 다시 이제 코스트 푸시 원가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심해지는 거니까. 네. 그러면 2차 충격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유가가 제일 큰 변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 시장이 유가가 물론 말씀대로 변수긴 하지만 이렇게 골디락스라고 표현할 정도로 좋은 흐름이 계속 된다고 했을 때 우리 한국 증시는 어떨 것이냐. 우리도 그냥 그러한 분위기로 같이 커플링 돼서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좀 다를 것이냐 요거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뭐 아마 방향성은 같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만약에 2를 올라가면 우리는 1밖에 못 올라가겠죠. 지금까지도 그래왔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머징 지수하고 여러분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하고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하고 비교해 보면 뭐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뭐 그러겠죠. 제가 보기에는 뭐 밸류에이션 한국이 싸더라도 한국이 이머징 안에 있는 한은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또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부정적일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중국이 나쁜데 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때는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여기 방송에서도 네. 리오프닝 해도 별거 없을 거다 그런 얘기 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중국이 어쨌든 안 좋아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금리도 내리고 뭐 뭔가 이렇게 부동산 쪽도 뭐 산을 유도하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만약 미국은 견조하고 시간이 좀 지나가면 뭐 우리 지금 뭐 미세하게나마 보면 그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 있죠. 반도체 지수를 보면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보면 조금씩 올라요. 처음에. 그 다음에 뭐 오늘도 보니까 그 패너션 같은 주식 거의 10% 이상 오르던데 보니까 왜 오르지 하고 봤더니 BDI 지수 있죠. 네. BDI 지수가 이제 건화물 그 물동량 할 때 그 운임 지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경제하고 밀접한 건데 그 BDI 지수도 보니까 최근에 바닥을 찍고 한 2주 정도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뭐 지금 사람들이 점점점 늦춰지긴 했지만 반도체 가격이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적자겠죠. 그렇죠. 내년쯤 가야지 흑자 전환하겠죠. 근데 이제 반도체만 좀 돌아서 주면 뭐 2차 전지 성장할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어쨌든 뭐 주가가 과거에 얼마 전에 좀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드렸던 거고 그렇지만 그 산업이 퇴보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오히려 2차 전지의 그 생산 캐파나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나니까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이 산업이나 또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이 뭐 수출 관련 통계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불황형 흑자이긴 하지만 내리 적자에다가 약간 흑자 전환하고 뭐 그런 등등에 봤을 때는 뭐 우리 시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정을 좀 크게 받은 2차 전지주들 네. 어차피 내년도에도 계속 성장은 있으니까 그렇죠. 가격 조정이 되었을 땐 다시 또 좋은 매수 기회가 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산업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슈죠.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 여기 와서도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오버시팅하고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도하면 그거는 좀 위험한 거죠. 그렇지만 주식 자체는 좋은 거다. 산업이 성장하면 그 산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올해 성장했어요. 내년에도 성장해. 그 다음에 뭐 3년 후에도 성장해. 보통 이제 그 뭐 저 뭐죠 2차 전지를 그 저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향후 3년까지는 성장이 계속 될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률이 정체하거나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근데 최소한 성장이 계속 그러니까 성장률이 정체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방향성은 따라가는 거죠. 방향성 올라가는 쪽으로. 성장률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성장이 멈춘 거가 아니라 성장률이 5%보다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6%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거의 뭐 이익의 성장률이 거의 뭐 50% 100%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출로 봤을 때. 근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주가를 보면 처음에 서프라이즈하게 예상하지 못하게 엄청나게 서프라이즈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주가 막 점프하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 분기 실적 역시 좋았어요. 예상보다도 좋았어. 앞으로 포워드 가이던스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많이 못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보라고 하는 게 처음에 탁 접했을 때는 그 임팩트가 크죠. 그쵸, 신선하고. 주식 안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살만한 사람 다 살았어. 알 만큼 알아. 근데 예를 들면 성장주는 성장률이 50% 갔다가 뭐 매출의 성장률이 50%였다가 30%였다가 20%였다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줄어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불안한 거죠. 그러다 딱 정치하면 주가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이 성장할 때까지 성장의 한 80% 정도에서 손톱이 나오는 게 좋죠. 끝까지 보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2차 전지주는 관심을 갖고 버릴 주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산업이 앞으로도 성장할 룸이 많이 있는데 그 주식을 버리는 건 아니죠. 네. 대신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너무 막 과도할 때는 좀 이익 실현하고 또 기다리셨다가 떨어지면 다시 또 좀 사고 이러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